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잠 못 이룬 서학개미 투자자들 많으시죠.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5%대로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유탄을 맞았는데요. 물론 하루 만의 흐름으로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과열이 꺼지는 이상 신호일지 아니면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해프닝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엔비디아 지난해 5월 이후 하루 떨어진 폭으로는 최대라고 하던데요. 당일 시장에 특별한 추가 악재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엔비디아가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르다가 새로운 돌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슬금슬금 주가가 떨어지더니 5.5% 전일 대비 5.5%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시총이 1,300억 달러가 증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5% 이상 올랐던 걸 생각하면 하루에 변동폭이 10% 상당한 변동폭이죠. 특히 엔비디아는 이른바 오픈 AI가 챗 GPT를 개발한 이후에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주가가 계속 올라서 하루에 5% 이상 떨어지는 것은 거의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1000비디아로 간다 해서 주가 1,000달러에 거의 육박을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1000비디아를 바로 눈앞에 두고 뒷걸음질을 해서 다시 800달러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AI 반도체주들도 동반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 때문에 내려간 걸까요? 글쎄요. 엔비디아 때문에 내려간 것인지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떨어지면서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은 것인지 그것은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데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데는 무려 하루에 11.36% 떨어졌습니다. 또 브로드컴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고도 6.99% 떨어졌고요. 엔비디아의 지금 추격자, 엔비디아를 뒤에서 따라잡고 있는 ARM이라는 회사, 원래 엔비디아의 젠손항이 저 ARM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ARM은 최근에 엔비디아를 이제 뒤집는다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히려 주가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인텔도 4.66% 떨어졌고요. 자, 지금 AMD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후손이고 ARM은 그 반도체의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ARM과 AMD가 바뀌었어요. 네. 자,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도 이 와중에 또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AI 관련주도 아닌데 AI 오를 때는 AI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떨어지고 AI 떨어질 때는 기술주라고 해서 또 떨어졌고 좌로 쳐도 우로 쳐도 일관되네요. 예, 그냥 하락하는 그야말로 테슬라 굴욕 시대입니다. 또 하나 이 마이크론 HBM 쪽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기술이 더 앞섰다 해서 주목을 받은 마이크론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 지나고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칠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이겠네요. 근데 사실 이상 조짐이 조금 계속해서 있긴 했었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고평가에 힌트를 주겠다면서 엔비디아 임원도 팔아치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사실 그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내부의 반란입니다. 엔비디아 이사들은 엔비디아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이사들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이 주식을 2,400억 원이나 급격하게 매도했다. 이것은 엔비디아의 내부에서도 우리 주가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콕스라는 이사는 1993년부터 엔비디아의 이사를 맡아왔는데요. 무려 30년을 근무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20만 주를 매도했다. 물론 주식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대한 주식을 이제 스티븐슨 이사까지 포함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팔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오버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의혹을 정복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요. 그 관련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때도 주가 하락의 시초 단서를 그 바이오 회사들 내부에서 임원들이 주식을 파는 거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에서도 카카오의 스탁 옵션을 받은 임원들이 그 주식을 던지면서 주가가 대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카카오 주가는 지금도 아직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각도에서 어떤 카카오에 대한 다소의 불안감이 제기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크게 떨어질 만한 어떤 돌발적인 어떤 매머드급 악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다. 주가가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 앞에 밸류에이션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 사실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세력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엔비디아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는 큰 없어도 변화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그런 단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팔아치우는지 이거 시그널을 좀 계속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뭐 하락의 이제 대세적인 시작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과론이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나무원님과 캐시우드 CEO의 발언도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캐시우드라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고 한때 테슬라 주가 상승을 미리 예측을 해서 큰 돈을 번 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니까 제일 신난 분이 캐시우드 여사예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기 직전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랠리의 재미를 못 봤죠, 전혀. 엄청나게 손해를 오히려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캐시우드 CEO가 그봐 내 말 맞았지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나는 블룸버그 라디오와의 인터뷰까지 나섰어요. 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을 가져온 GPU 부족 상태는 서서히 완화되는 과정에 있다. 두 번째는 반도체주 너무 많이 올라 조정을 받을 것이다. 자, 특히 지금 엔비디아의 GPU 부족 상태가 해소되고 있다는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을 끄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인공지능 메커니즘 속에서 엔비디아가 유별나게 인공지능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에는 생성형 챗GPT를 만든 오픈 AI나 그 오픈 외에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또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TSMC 같은 회사가 더 인공지능의 주도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1년간 이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수급의 문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를 사려고 해봤더만 저것도 최근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자 하니까 공급은 제한되지 가격을 더 높였다. 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여사는 이제 공급 과잉 사태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다. 우선 AMD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따라와서 벌써 지금 완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각종 반도체 회사들 또는 클라우드 만드는 이 서버를 만드는 회사조차 이 GPU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대량 생산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각자가 이렇게 생산하면 엔비디아의 GPU 기술이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현격하게 아웃스탠딩하게 앞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계속해서 열풍을 일으키고 돌풍을 일으키고 산업의 주체가 된다는 것과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계속 열풍을 일으키더라도 GPU에 어떤 공급 과잉이 온다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엔비디아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현재 클라우드를 막 늘리고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그 늘린 클라우드를 가지고 실제로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활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뭐 그때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들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엔비디아는 지금 뭐 엔비디아라고 해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겠죠. 특히 18일부터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그게 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 있을 연례 행사가 있어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그렇습니다. 사실 이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끌지 않던 자기들만의 그냥 행사였었어요. 엔비디아가 자기가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에게 하청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기술 아이디어 공유하는 아주 소박한 자기들만의 행사였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워낙 중심이 되고 GPU가 산업의 틀을 바꾸니까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 컨퍼런스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 GPU 테크놀로지에서 무슨 기술이 나올까? 그래서 좀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우리 HBM 기술 굉장히 높아졌어. 우리 SK 하이닉스 것만 쓰지 말고 우리 것도 한번 써줘.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GPU 테크놀로지에 참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게 관심은 굉장히 높았는데 이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지 다른 업체들이 범접하지 못할 기술의 위상을 보여주면 엔비디아가 계속 뜨겠죠. 근데 반대로 별거 없네?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러되면 일각에서는 18일에 GTC 회의가 엔비디아의 주가 버블 폭탄이 터지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해서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가 단기적인 분기점이 되겠네요. 박사님 이게 뭐 일반 투자자도 유튜브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까?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워낙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용어도 어렵겠죠. 해설이 따라붙지 않으면 그 박사님이 해주셔야겠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도 또 불면의 밤을 보내시겠네요.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몇 년간 산업계에서 계속해서 강화되는 트렌드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바로 ESG 규칙이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강화된 ESG 규칙을 해외 거래처에도 앞다퉈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콕 집어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저격을 했어요. 예. 그런데 뭐 저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누가 저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SML이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ASML 이 회사 한마디로 이 회사의 닉네임은 값보다도 더 센 을. 그러니까 납품하는 회사인데 납품하면서 자기한테 발주하는 회사보다 더 큰 소리 치는 아주 요상한 을, 슈퍼 을입니다. 요게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곳인데요. 지금 반도체가 점점 그 미세와 아주 작은 단위로 만들어내는 미세 공정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미세 공정이 되어야만 제품의 효율이 높아지고 전기 소비도 적기 때문에 누가 나노 그러니까 8나노 뭐 5나노 4나노 나노라는 게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1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뭐 2나노도 안 된다, 1나노 가자 이러는데 거기는 그 눈에 안 보이는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ASML의 극자외선
그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ASML이 이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도 팔고 SK하이닉스에도 팔고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사실상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설계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ASML이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안 주면 반도체 나노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반도체 제조업체로서는 바로 경쟁에서 바로 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SML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204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 자, 탄소 중립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요. 두 번째 문장이 더 쇼킹합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겠다. 자, 지금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재생 가능한 것은 뭐 수소라든지 또는 수력 발전을 한다든지 태양광 이 한 톨의 어떤 사회적 부담이 없이 그냥 재생 고리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제품만을 넷제로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 또 LNG 천연가스 이런 것도 넷제로에 포함시켜질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지금 유럽에서도 지소미아 논쟁 등에 해서 유럽 국가들 간에도 완전 신재생으로 갈 것이냐 수소와 원자력을 포함시킬 거냐에 관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을 중에 값보다 더 세다는 이 ASML이 갑자기 우리 넷제로 하는데 탄소 배출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현재 ASML이 단서를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 보기에 명확관하게 그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 100% 넷제로를 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원전을 쓰거나 천연가스를 쓰거나 이런 업체들한테는 ASML이 만드는 나노 극자외선 장비 안 주겠다라는 선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럼 것입니다. 뭘 써야 되는 거죠, 박사님? 순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태양광, 수력발전, 탄소 하나도 배출하지 않고 사회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만 쓴 업체한테 우선 주겠다. 그것만으로 지금 전력간 공급이 다 되나요? 자, 지금 우선 애플 같은 회사 100% 신재생에너지 선언을 내놓고 착착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SML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과 대만 이 두 나라가 넷제로로 나고생 소위 최대로 문제아였는데 대만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한국만이 지금 낙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텔이나 애플 등에 대해서는 넷제로 쪽에 상당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ASML이 가장 최신 나노 장비를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가서 우리 동맹이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맹인지 아닌지 무슨 나토 동맹이나 한미 동맹 같은 조약은 없었어요. 말로만 동맹을 했는데 동맹하자마자 최초로 만든 최고급의 이 나노 장비를 한국에 안 줬잖아요. 경쟁사 인텔에 줬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텔이 새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삼성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인텔에다 줬다는 것은 삼성에 안 주는 것 플러스 경쟁자 살려줬으니까 고업으로 삼성한테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혹시 삼성전자의 전기 생산, 삼성전자예요. 넷제로는 삼성전자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이 전기 에너지 자체가 좀 넷제로를 신재생 에너지 선택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천연가스와 원전을 빼고 나면 다 화력 또는 뭐 아주 인공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ASML의 이번 연례 보고서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에도 아주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2040년까지 달성을 하겠다는 건데 뭐 16년 정도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속도가 내기 어려운 그 거겠죠. 연도는 의미가 없어요. 16년까지 앞으로 남아 있다면 그 이제 연도별 단계별 계획이 나오고 그 단계별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ASML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 최근에 ESG 경영과 관련해서요. 각자가 어렵다 보니까 ESG를 좀 많이 포기했다. 블랙록 같은 데서 ESG 기준을 매우 완화했다. 이러는데 한편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ESG 환경 경영에 대해서 진심인 곳 또 분명히 엄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ASML의 이 나노 극자금 극자외선 장비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R200, 이 재생에너지 100, RE100인 거죠. 이 RE100 정책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한번 깊이 있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군요. ASML뿐만 아니라 뭐 기준을 올리는 기업들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엔비디아랑 ASML 관련 소식 집중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더 재밌는 기업과 사람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